하는 리더의 도망은 주랭랑이라는 속어로 접근해주신 망동이다. 도망도 도망 나름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자협회보 7월 8일자 보도입니다. 기자협회보는 이승만 망명에 대해서 다룬 것보다는 KBS의 그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자, 이 기자협회보는 KBS 노조의 주장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은 점점점 이렇게, 그게 요 대목입니다. 이거 지금 맨 위에 빨간 줄로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KBS 노조의 주장을 인용해 해당 보도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은 1950년 6월 27일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뿐, 이 기자협회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것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맨 밑에 이 지금 보도, KBS의 이 보도로 말미암아 KBS 이사회가 소집이 됐다고 합니다. 아까 조갑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KBS 이사회를 소집한 거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사회가 뉴스에 개입하는 것은 뭐 월권이다. 뭐 이런 식의 보도를 또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자, 이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 KBS가 보도한 1950년 6월 17일 망명 요청은 시기가 틀렸을 뿐 아니라 KBS가 인용한 야마구치 현사에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그 어떤 공식 자료로서도 확인된 바가 없는 전문일 뿐입니다. 또한 야마구치 현사에 나온 이 전보라는 것, 소위 전보라고 하는 것은 망명 요청의 근거로 볼 수가 없는, 그 근거로서 보기가 매우 미약한 자료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 국무부 자료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공신력 있고 훨씬 더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들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KBS가 자신들의 실수, 자신들의 오보를 인정했을 때는 이미 다른 언론기관들이 이것을 다 받아 썼다는 것입니다. 결국 1차적으로 보도를 한 KBS 때문에 다른 언론사들이 받았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그저 우리 건국 대통령이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어디 외국으로, 그것도 일본으로 도망간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새에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조갑재 대표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자 정신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맨정신이라고 합니다. 요즘 기자들은 이 자기의 이념적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일부 사실관계만 짜집기를 해서 만들어서 그거를 사실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확증 편향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그 정신질환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승만 대통령께서 전쟁 발발, 6.25 발발 이후에 72시간 동안 뭘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거의 국내에서 이 분야의 그 전문가가 계십니다. 남정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께서 나오셔서 이승만 대통령의 72시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 국방부 그 산하에 그 군사편찬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6.25 전쟁을 4년간 연구하고 있는 남정옥입니다. 오늘 그 앞에서 우리 조갑재 그 대표님하고 또 우리 조성 그 기자가 이승만 대통령의 그 개전 이후 며칠 안 된 사이에 일본 망명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그 비판적인 그 말씀을 우리 조갑재 대표님께서 참 그 더운 날씨에 짜증나는 그런 그 일이었고, 저는 여기에 이제 의미를 좀 덧붙인다면은,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나 좀 몰랐다. 그래서 그런 자성의 목소리로서 좀 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좀그 6.25 특히 그 행적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후자에 좀 무게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이승만 그 남침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3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미국과의 그 협상은 또 어떻게 했는지, 여기 이제 거기 3일 동안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논문은 한 25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논문이었는데 이걸 좀 압축을 해가지고 세 파트로 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 25일부터 27일 72시간 동안의 그 날짜별, 그 다음에 그 날짜에서는 또 시간대별로 그 주요 그 국면을 고려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고 여기에서 어떤 그 원칙을 세워서 그 3년 1개월 2일 1129일 동안의 전쟁을 수행했는가 하는 점을 그 종합 분석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선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72시간 행적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 이걸 그 말씀드리고 제 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하나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크게 원칙이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반드시 그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하나는 반드시 알아야 그 해서는 안 될 것.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전쟁을 그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그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망명정부, 특히 해외 망명정부는 이승만 대통령 그 입에서는 절대 나오지도 않았고, 이건 정말 그 머릿속에서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단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해서 안 되는 것이 일본군이 어떤 행태로든지 참전하는 것은 이거 결사반대였어요. 그 비근한 우스운 이야기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낙동강 전선에서 대구 육군병원을 방문했을 때 당시 우리 국군 중에 일본에서 오래된 사람이 무의식 중에 부상을 입었으니까 일본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거기서 대노를 한 겁니다. 어떻게 그 일본군이 여기 참전을 했느냐. 그 정도로 그 일본과 일본군에 대해서는 갈래리를 가는 것 같고 있었어요. 그런데 망명정부라는 것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참 짜증스러운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은 해서 꼭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은 전쟁 3년 기간에 두 가지적으로 또 하나는 미국을 참전시키고 미국과 동맹을 맺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또 꼭 해서 해야 될 일이 북진 통일이었어요. 북진 통일. 그러니까 꼭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었고 꼭 해서는 안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만의 그 3일간 행적 중에서 이제 6월 25일 다시 말하면 1950년 이제 6월 25일 04시에 북한군이 남침을 했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04시에 북한군이 그 38도선에서 그 7개 보병사단과 1개 전차사단을 앞세워서 전면 그 기습 남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그 보고를 10시에 받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일요일 날에는 이제 통상 그 전국 구상을 하기 위해서 머리도 식힐 겸해서 인천 앞바다나, 그 다음에 창경군의 비원, 그 다음 경복궁의 갱오리 가서 이제 그 낚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낚시를 한 게 아니고 전국 구상을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데 또 일부 비판하는 세력은 전쟁이 나는데 대통령이 낚시질이나 또 하고 있느냐 이런 또 비판적인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아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09시에 경무대를 출발해서 낚시를 이제 하던 중에 10시에 당시는 대통령 경호실장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중앙청하고 경무대를 경호하는 임무가 경무대 경찰서라고 한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경무대 경찰서장이 경호실장을 이제 겸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경무도의 당시 경찰서장이었던 김장훈 총경이 비원에서 이제 낚시를 하고 계시는 대통령에게 남침 상황을 최초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게 10시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고 바로 경무대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그걸 몇 시에 알았느냐? 당시 전방을 이제 담당했던 육군본부 상황실에 보고가 들어온 게 05시 좀 넘어서입니다. 그래서 육군 상황실에서는 바로 최병덕 총장 공간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게 한 05시 30분경이거든요. 그래서 최병덕 총장이 보고를 받고 그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상장교를 한 명을 나한테 좀 보내라 공간으로. 그래서 지금 그 국무총리를 지냈던 김종필 당시 북한 그 상황장교였던 김종필 중위가 총장 공간으로 가서 대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06시쯤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병덕 총장이 이것은 전쟁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 전쟁까지는 확신을 못했죠. 그래서 일단은 정군의 비상 명령을 06시에 내리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국방부 장관, 신성모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전화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전화를 이제 안 받으니까 당시 장관 그 보좌관이 신동우 중령이었는데 장관 보좌관에게 신동우 중령에게 전화를 합니다. 신동우 중령은 개인적으로 참모총장, 최병덕 총장 그 보좌관을 했어요. 얼마 전까지. 그러다 장관 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있던 사이죠. 그래서 신동우 중령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공간에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총장이 장관한테 보고한 시간이 07시쯤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쟁이 전면전인 것을 확인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49년부터 38도선 상에서 국지 도발이 굉장히 많았어요. 개성, 옹진, 이쪽 지역에서.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국지 도발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해서 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총장은 바로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육군본부로 와서 상황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를 이제 그 지시를 하고 정확한 상황을 알기 위해서 문산 축선의 1사단 그 다음에 의정부 축선의 7사단을 방문하게 된 거죠. 그때 신성모 장관은 지금 그 기록은 안 나왔습니다만 제가 전후 이렇게 상황을 봤을 때에 신성모 장관도 확신이 안 섰어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은 당시 미 군사 검문단이 전방에 다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군사 검문단으로 들어오는 보고가 굉장히 신속했어요. 왜냐하면은 군사 검문단의 무전기는 굉장히 그 좋았거든요, 성능이. 그래서 보고가 바로바로 됐어요. 그래서 아마 신성모 당시 국방부 장관도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무초 대사에게 들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사관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지금의 그 롯데호텔은 반도 호텔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포의 장관 공간에서 경무대를 가려면 중간거리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 상황은 어떤지 이걸 확인해서 아마 들렸을 가능성이 높고 그 개연성이 더 높은 게 미 군사 고문단도 전면 전쟁이라고 판단한 게 09시입니다. 우리 육군본부도 09시입니다. 최병덕 총장이 1사단을 거쳐서 의정부 축선 의정부 축선 7사단에 가서 이건 분명히 적의 공격 형태나 무기 이런 걸로 봤을 때 전면 공격을 하고 전면 남침이라고 확인한 시간이 10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최병덕 총장이 10시에 의정부 축선에 도착해서 그걸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육군본부에 들어온 상황 보거나 주한미 군사고문단이 당시 육군본부 옆에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온 상황 보고의 종합 판단은 09시였어요. 전면 남침 보고가.
그러면은 신성모 장관이 백무위에 들어온 시간이 10시입니다. 그러면은 9시에 거기에서 9시에 그 전면 난칭을 하긴 하고 아마 이제 무추하고 좀 이야기를 했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고 나서 10시에 경무대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10시에 또 이승만 대통령도 이제 거의 그 무렵에 경무대에 도착을 했고 그래서 보고 시간이 이제 10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신성모 장관이 10시에 들어와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당시 신성모 장관은 국무총리 서리를 겸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무총리 서리권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최초 독대를 해서 보고한 시간이 10시 30분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 프란체스카 여사의 난중일기에 그건 이제 자세히 좀 기록이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 30분 정도 보고를 아마 받고 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단하다는 게 거기서 세 가지를 이제 지시를 합니다. 제일 먼저 국무회의 소집을 지시를 합니다. 비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적절한 조치죠. 그 다음에 무초 미국 대사를 경무대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10시 35분에 무초 대사하고 회담을 하게 됩니다. 독대를.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조치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11시 35분에 무초하고 대사를 하고 거의 11시 정도에 신성모 장관 보고를 받고 그 끝난 시간인데 그 끝나자마자 그런 조치를 두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호놀룰루 총영사 당시 이제 김용식 나중에 외무장관 하시는데 총영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당시 하와이에는 선호를 제독이 우리 구축함 세 척을 그러니까 당시 우리 국민성금과 해군이 모금한 그 돈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준 4만 5천 달러 해서 6만 달러를 가지고 구축함 한 척은 미리 사서 도착해 있었고 나머지 세 척을 구입해 가지고 하와이에서 이제 거기에 포하고 비관총을 장착하기 위해서 하와이에 들렸던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급박한 그 순간에 호놀룰루 총영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배 세 척을 끌고 들어라. 그러고 나서 이승만 이제 무초하고 그 대담을 하는데 그러면 무초하고 그 이야기를 하려면 무슨 이야기를 대통령으로서 그 다음에 전쟁을 맞이한 국가의 원수로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무초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런데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는 거예요. 많아야 30분 그렇지 않으면 20분 정도의 6.25 3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전쟁 지도 지침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지 전쟁 수행 방법 요게 그 짧은 시간에 다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11시 35분에 무추하고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이승만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방금 통화를 했던 하와이의 호놀룰루 총영사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무추에게 내가 방금 호놀룰루 총영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군함 세 척을 들어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승만한테 그 다음 말이 당신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함은 느려 터져가지고 이건 작전을 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군함은 속력이 빠르다고 하니 작전에 도움이 되겠지. 그러고 나서 이승만, 그러니까 그 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신성모 장관이 미국에게 전차를 달라, 그 다음에 전투기를 달라 했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미국이 주지 않았던 거죠. 그걸 무초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도 당시 무초가 그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나중에는 무초가 자진해서 미국에게 전투기를 좀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너 헛소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사정을 무초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약부터 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무초가 굉장히 미안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 국군에게 무기와 탄약이 부족하다. 싸워야 되는데 지금 잘 싸우고 있는데 무기와 탄약이 부족하다. 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지원해달라. 그래서 그게 그 지원에 의해서 무초가 회담이 끝나자마자 바로 미국에게 전부를 치지 않습니까? 미 국무하고 국동군 사령부에. 그래서 그 지원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네. 그때 그 이승만 대통령이 지원해 달라는 그 요청에 의해서 메가드 사령부에서 국동 그 해군 그 조이 저덕에게 특별히 지시를 합니다. 너 빨리 그 한국에서 요청한 탄약 무기를 빨리 싣고 7월 1일까지 부산항에 도착하도록 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때 싣고 온 무기와 탄약이 얼마나 되지 않습니까? 105mm 10만 5천 발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81mm 9만 6천 발이 그때 싣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60mm 박격포가 26만 발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소총탄이 248만 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원작전을 7월 1일부터 수행을 하게 됩니다. 서울이 함락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무초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우리는 계엄령을 좀 선포를 해야 되겠다. 정치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미국이 당신들이 무기를 주면은, 우리 국민들은 그걸 가지고 우리 국군은 싸울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남녀 구분하지 않고, 심지어는 애들까지라도 무기가 없으면 몽둥이하고 돌멩이를 가지고서라도 우리는 싸우겠다. 총력전 의지, 결사항전 정신을 거기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망명정부라든지 도망가겠다든지 이런 상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애들까지도 나서게 해서 그 손에 돌멩이하고 막대기를 쥐어줘서 싸우게 하죠. 그거 얼마나 지독한 결사항전 정신입니까? 그리고 14시에 당신하고 회담이 끝나면 14시에 국무회의를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의 전쟁 목표인 통일 문제를 꺼냅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이제까지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었던 사라예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이참에 한반도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스트 오퍼튜니티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통일을 하겠다. 그래서 또 여기 이 말을 가지고 혹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전쟁이 나서 우리가 후퇴하는 마당에 무슨 통일 이야기를 꺼내는 그런 그 당당 거철 같은 소리를 하느냐. 이런 또 이야기를 또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이 7월 17일 날 이렇게 됐으니 미국에 대고 여름 기자회견을 합니다. 38도선의 무용론을 들고 일어납니다. 이제 38도선 필요가 없다. 이미 저쪽에서 먼저 국제적 합의에 의해서 설치됐던 38도선이 무너졌으니 이게 38도선은 없어졌다. 그러놓고 그 다음 수순이 뭡니까? 그러니 이제 통일을 해야 된다. 통일을 해야 된다. 그때 상황은 우리가 낙동강으로 쫓겨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낙동강 상륙작전이 성공하자 바로 북진 통일을 밀고 나오고 9월 29일 서울 수복 한도시위에 우리 정일권 총장
육군 수뇌부 불러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당신들은 어느 나라 군대에 구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북진 통일을 안 하느냐? 38도선까지 다 가 있는데. 그러면서 북진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북진 명령. 그래서 10월 2일 우리 국군 단독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나중에 전쟁 그 큰 그 구상을 그 20분 내지 30분 동안 짧은 기간에 구상을 해서 그걸 무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전쟁 목표는 통일이다. 북진 통일이다. 우리는 어떻게 싸운다? 총력전으로 싸운다. 애들까지도 안 되면 나와서 싸우겠다. 지금 무슨 상황? 전상. 계엄령을 선포해서 우리는 응경하겠다. 대신 미국이 할 일이 있다. 뭐냐? 너네들 도와봐라. 우리 도와주라. 우선 급한 게 우리 국군에게 무기와 탄약이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14시에 국무회의를 합니다. 14시에. 그런데 지금 우리 기록이 참 엉터리입니다. 14시 국무회의 기록에 대해서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했던 증언록에 국무회의에서는 아무것도 토의한 게 없다. 다만 북한군 공군의 위협이 있으니 평화 관제가 최선입니다 하는 그거 하나만 결정했다는 우스꽝스러운 기록을 지금 남기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6월 25일 첫 비상 국무회의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지금 우리 국가가 수행한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매뉴얼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자, 예를 들면은 내무부에서는 치안명령을 발표해서 치안 유지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은 뭘 했습니까? 비상사태 하에서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공포를 했어요. 그게 굉장히 가혹한 엄격한 잣대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전시에 정부가 이러저러한 공포를 할 건데 법령을 공포를 할 건데 그걸 어떤 행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법령 공포 대통령으로 이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무에서는 치안명령을 발표를 해서 전시 치안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부에서는 뭘 하게 됩니까? 피난민 발생에 대비해 가지고 피난민 구호소를 설치하고 서울시에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소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보건부에서는 피난민이 발생을 하면 환자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의사와 간호사들에 대한 대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대기 명령. 그 다음에 재무부하고 한국은행에서는 전시에 뭐가 있습니까? 물자 사재기가 있죠. 그러니까 1인당 쌀은 몇 킬로 이상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온 지가 좀 오래되는데 40kg 정도가 못 사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는 돈 10만 원 이상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전시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행태에 대해서 정부에서 통제를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전쟁이 일어나면은 군의 군수물자와 병력 이동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수송할 수 있는 수송수단 확보가 가장 급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전쟁 당일날 교통부에서 뭘 합니까? 철도 수송의 군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시 수송본부를 긴급히 설치를 해서 그 연락관을 중앙청하고 국방부에 파견해가지고 군사작전에 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춥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대전에 있던 이사단이 전쟁 5위에 도착을 합니다. 의정부 축선에. 전쟁 5위. 아마 지금이 전쟁이라도 그렇게 신속히 올 수 있겠죠. 네. 올 수 있겠으나 그보다 더 빠를 수가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주에 있던
5사단의 병력도 마찬가지로 당일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보병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강주의 15연대장을 했던 최영희 대령이 그 병력을 이끌고 백선엽 대령이 지휘하는 문산 축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신속하게 병력이 소집이 돼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후방 지역에서 소집이 돼서 또 열차를 편성을 해서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당일날 올라온다는 것은 그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너무나 잘했어요. 그 계획들이. 그 다음에 그 행동에서도 정말 사전에 한 번도 그런 연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전에 몇십 번 연습했던 것 이상의 그런 적절한 행동들이 나왔던 거죠. 전쟁 당일날. 그래서 25일 국무회의에서는 여러 전쟁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정리가 됐고 앞으로 정부가 전시에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체제에서 각 행정부처에서는 전쟁 3년 동안에 조금의 다소의 크고 작은 일이 있었으면 이것을 진행을 이제 했던 거죠. 지금 시간이 많이 좀 지났기 때문에 좀 일자하고 시간대별로 좀 빨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4시에서 15시 30분 1시간 반 동안 국무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은 저녁에 다시 오후에 그 무초 대사에게 우리에게는 공군이 없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다시 김정렬 그 공군 총장이 지금 우리 국군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전차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전투기입니다. 그걸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무초 대사를 통해서 메가더 사령관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메가더 사령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회신을 보내죠. 그래서 6월 26일 날 메가더 그 국동군 사령부에서 대령이 와가지고 우리 공군 중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냐. 그래서 10명이다. 그래서 그 10명을 지금 후쿠오카 공항에 있는 미국 그 공군기지, 이타치키의 공군기지로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10대를 F-51 전투기, 무스탕 전투기를 끌고 7월 2일 날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요청에 의해서 그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요청을 한 다음에 6월 또 그날 25일 10시에 22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무초를 해서 2차 해동을 하게 됩니다. 2차 해동을 하면서 그때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보니까 무초에게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고 또 무기도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으로부터는 공식적으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늘 썼던 압박 전술을 쓰게 됩니다. 무초를 밤 22시에 직접 전화해서 당신 좀 들어와라.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굉장히 뚱땅지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 서울에서 천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를 이전하겠다. 그러니까 무초가 오히려 말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너네들이 반응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미국이 과연 볼 의지가 있는지 또 무초 너는 그 메신저 역할하는 무초 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이걸 떠보기 위해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는 우리 정부가 대전으로 천도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좀 우리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국군이 잘 싸우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무초를 불러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무초가 오히려 말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국군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오히려 무초가 이승만 대통령 말려요. 네. 그러면 한번 그렇게 되면은 다시 수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그걸로 회담을 끝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무초가 굉장히 투덜거리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시 국무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한 자정이 다 됐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신성무 장관에게 군 언론들을 좀 이렇게 소집을 해가지고 좀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할 것인지, 타개하면 좋을 것인지 좀 이야기를 좀 들어라 지시를 합니다. 군사 경력자 회의를 소집을 해서 좋은 이야기,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날이 바뀌어가지고 6월 26일 날 03시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미국을 압박을 하죠. 메가더 사령관에게 그 유명한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메가더 사령관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구간이 바꿔주지를 않죠. 그래서 04시 30분에 다시 무초 대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04시 30분에 새벽에. 그래서 무초에게 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메가더 사령부하고 메가더 사령관하고 전화를 통화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그래서 참모장인 알몬드 장군하고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알몬드 장군도 통화를 못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한테 전화를 하는데 내가 전화를 한 목적은 우리 빨리 무기를 지원해달라. 무기를. 그러면서 155mm 35문, 105mm 36문, 105mm 36문, 그 다음에 57mm 대전차 포 36문을 지원해달라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죠.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이승만 대통령이 어디를 갑니까? 최양국 상황실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로 들어온 상황을 점검을 하고 오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지시에서 국방부에서 뭐가 열립니까? 신성무 장관 주재하에 박근 총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유동열 미 군정 시기에 국방부 장관을 했던 유동열 장군, 그 다음에 이범석 전 국무총리, 그 다음에 김석원 장군, 그 다음에 지청전 강복군 총사령관 이런 군 원료들, 그 다음에 김홍일 그 장군을 이렇게 모시고 좋은 그 군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때 김홍일 장군이 한강 방어선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나의 큰 이제 소득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이 일어나서 첫 비상국회가 이제 11시에 열렸는데 여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11시에 여기에 참석을 해서 그게 이제 1차가 13시에 끝나고 2차 이제 회의를 또 비상국회가 이제 오후에 또 속기가 되는데 그게 16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한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온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 모든 그 예산권을 주게 됩니다. 전쟁 수행에 필요한 그 정부에 이임을 하는 그런 결의를 하고 또 하나는 미국 대통령과 의회, 유엔 총회에 보내는 메시지, 한국 지원에 대한 메시지를 채택해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승만 대통령은 16시에 어디를 방문합니까? 육군본부 상황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돌아온 길에 경무대 가까이 있었던 내무부 치안국 또 상황실을 점검을 하고 복귀를 합니다. 26일에. 그러니까 이제 저녁 무렵이 이제 다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 상황이 이제 안 좋은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비상국회에 참석할 그 시간 13시에 전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의정부가 서울에서 18km 떨어진 의정부가 어떻게 됩니까? 북한군 수중에 떨어지게 됩니다. 상황이 이제 급박했던 거죠. 그래서 창동까지 거의 이제 밀려오게 된 거죠. 참고로 창동에서 미아리는 4km밖에 안 됩니다. 또 창동에서 미아리에서 서울 시내까지 4km밖에 안 됩니다. 당시 북한군 야포 사거리가 12km입니다. 그러면은 경무대가 서울이 야포 사거리에 들어간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6월 25일 당일부터 서울 상공에는 북한 야크 전투기들이 떠다니면서 심지어는 중앙청 경무대까지 기총소사를 했어요. 그래서 경무대 비서실, 그 다음에 대통령을 모시고 했던 장관이라든지 강요들이 대통령 피난 문제를 꺼내야 됩니다. 그때 제일 먼저 꺼냈던 사람이 그
당시 시경국장이었던 김태선 씨가 제일 먼저 이승만 대통령한테 21시에 들어와가지고 각하 지금 상황이 급합니다. 피난을 가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지금 경무대 옆에 있는 인왕산이, 인왕산 옆에 그 서대문 행무소가 있는데, 당시 거기에는 7,500명의 자익 사범을 포함한 7,500명의 죄수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만약에 박근혜가 주장했던 남로당 요원들이 거기를 행무소를 파괴를 하고 거기하고 내행을 해서 그 인원이 경무대를 습격한다면 경무대는 당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2차 비상국민회의를 소집을 하게 된 거죠. 그게 27일 새벽 1시에 이제 된 거죠. 그때는 전 국무총리였던 이범석도 이제 참석을 하고 조병옥 씨도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상황이 이제 급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 국무회의는 참석을 안 하고 신성모 국무총리 서리한테 이임을 하고, 그때 이승만 대통령 무슨 일을 하느냐, 장면 대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지금 상황이 급하다. 앞서서도 그 미국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빨리 트루만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지금 상황이 급하니 한국을 좀 지원을 해달라 하는 요청을 좀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면 대통령이 미 국무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트루만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힘이 쭉 빠진 장면 대사를 보고 격려를 해주지 않습니까? 미국도 독립전쟁 때 참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당시 프랑스의 라파에트 장군이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줬다. 그런데 1차 대전 때 우리는 유럽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미국이 도와줬다. 그러니까 그때 미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한국 지원에 대한 이건 안 했습니다만은 이미 유엔의 안보 이제 이사회가 지금 소집이 됐고 미국에서는 참전을 거의 결정할 그 단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장면 대사에게 비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해준 것은 미국이 돕겠다는 메시지였거든요. 실제로 이제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고 지상군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승만 때는 그때 그 장면 대사에게 전화를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메가더 사령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대한민국을 빨리 더 도와달라고. 그때 이제 상황이 급하니까 그때 이제 신성모 총리, 이기붕 당시 그 서울시장 조병옥 씨가 와가지고 각각 안 됩니다. 지금 피난을 해야 됩니다. 그때가 이제 공투시죠. 그래서 이제 안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시 그 서대문 행무소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 경찰 그 보고로 청량리에 적 전차가 들어왔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도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피난을 가겠다고 이제 해서 공시에 피난을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선 상황은 이미 그 창동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경무대는 적 야포 사거리에 있었고, 그 다음에 야크기는 언제든지 경무대를 폭격할 수 있는 그 제공권을 당시 북한군이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남로당, 서울에 있는 남로당 세력은 하시라도 경무대를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끝까지 버티다가 이승만 때는 적 전차가 서울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는 이제 피난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6월 24일 날 10시에 보고를 받으면서 피난을 가게 되는 6월 27일 03시까지의 72시간의 행적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승만 대통령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망명정부와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3일 동안 행적을 말씀드리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이승만 대통령 그 3일 동안에 우리의 전쟁 목표를 한국
통일로 이렇게 수립을 해서 그걸 꾸준히 추진을 했다는 것이 여기서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전쟁 수행은 반드시 미국의 그 지원하에 우리 국민들은 총력적 의지를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발로가 결국은 낙동강 전선에서 나오거든요. 그때 학도위원군, 소년병, 그 다음에 여군, 그 다음에 노무, 지게부대, 이 각종 형태의 국민들이 전쟁에 참전해서 지켜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전시 외교를 효과적으로 해서 그걸 결국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한미 동맹으로까지 그게 이제 발전시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시 정부의 역할을 이 3월 동안에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행정부처별로 뭘 할 건지, 뭘 해야 될 것인지를 정해놓고 그 수준에서 전쟁 3년간을 수행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국군의 전략 증강을 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3일 동안에. 그러니까 미국이 꼼짝없이 우리가 요구하는 무기 지원